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이고요. 그 중에서 박애라는 감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문득 목차를 쭉 훑어보다가 박애에서 눈이 멈췄어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주말에 이런저런 그 유튜브와 기사들을 봤는데 제가 문득 우리가 좀 박애라는 정신을 많이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느닷없이 들어서 아마 이 박애라는 감정에 눈길이 멈췄던 것 같습니다. 이 박애라는 감정을 다루고 있는 위대한 소설이 있죠. 강 박사님이 그 소설을 역시나 또 가지고 오셨네요. 레 미제라블이고요. 빅토르 위고의 작품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1789년을 기억하는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다. 왕만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왕조 체제가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면서 드디어 시민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진행되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다. 왕정이든 독재든 시민을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들려는 모든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시 파리를 뒤엎었던 혁명 이념,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였다. 소망 가득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 이념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동등하게 주인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의 슬로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프랑스 혁명의 이 3대 이념에 너무 취하지는 말자. 여기서 자유는 사적 소유의 자유이고 평등은 법 앞에서 평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나 평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와 평등의 온전한 의미의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 혁명을 통해서 얻고자 관철하고자 했던 그것은 재산을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귀족이 아닌 평민들도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재산 소유권에 대한 자유였고, 평등은 법 앞에서 그런 이제 사법적인 민사적인 그런 처리에서의 평등, 그런 의미의 평등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문학에서의 자유, 그와 평등 이런 것들은 그보다는 훨씬 넓은, 훨씬 자유스럽고 정말 평등한 그런 의미일 것인데, 좀 그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도 혁명을 통해서 사실 관철시키고자 하는 건 어떤 아주 정확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목표, 손에 잡히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그때 당시 가장 시급하게 와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자유평등 박애가 당시에 어떤 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였는지는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것도 사실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의 여부로 결정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망각된 이념이 박애 아니었을까? 만일 박애가 지나친 사적 소유를 억제할 수 있었다면 자본주의 폐해는 거의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박애가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억제할 수 있었다면 사회주의의 반인간주의도 모습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치열한 갈등도 사라졌을 것이고 우리 사회에도 분단이라는 참담한 현실이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통찰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강 박사님의 전문 분야이시기도 해요. 네, 다시 돌아가 보면 아직도 우리가 1862년에 출간된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미제라블을 읽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과도한 평등주의나 타인의 영역을 침해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과도한 자유주의를 넘어서려면 박애,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책 속의 일부분 읽어볼게요. 소설 속 코제트에게 내가 무엇이요? 그저 지나가는 한 사람이요. 10년 전에 나는 코제트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 내가 코제트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요. 사람이 어린 소녀를 봤을 때 그 사람 자신은 이미 늙었으니까 그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이 늙었을 때에는 모든 어린아이들에 대해 스스로를 할아버지라고 느끼요. 나에게도 평범한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 있다는 것쯤은 당신도 헤아릴 수 있을게요. 코제트는 고아였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어. 코제트는 내가 필요했어. 그런 까닭에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연약함으로 아무라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코제트에 대해 그런 의무를 행한 것이요. 이렇게도 하찮은 일을 정말 선행이라 부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만일 그것이 선행이라면 그래요.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해두시오. 방금 읽은 대사는 고아 소녀 코제트를 거두어들인 장발장이 자신의 속내를 술회하는 대목이다. 매몰찬 사회에서 절망하던 장발장은 이미 미래의 신부의 박애에서 희망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굶주리고 있는 7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의 마음은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얼음처럼 싸늘해져 있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제공해준 미리엘 신부의 의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온 것도 이처럼 마음이 냉담해져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장발장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은 미리엘 신부의 사랑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버린다. 남루한 몰골에 의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는 경찰이 그를 미리엘 신부 앞에 데려와 대질시켰을 때의 일이다. 미리엘 신부는 경찰들 앞에서 의식기는 자신이 준 선물이라며 은초 때마저 장발장에게 내주었던 것이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장발장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 힘이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냉담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지만 동시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도 사람이었던 셈이다. 이날을 계기로 장발장은 점점 박애의 화신으로 성장하더니 박애의 대상이 아니라 박애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장발장이 말한 박애의 감정을 철학적으로 더 명료화하기 위해 잠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넘겨보도록 하자. 박애란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에티카 윤리학에서 정의를 내렸죠. 명료한 지적이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든다. 스피노자의 정의를 따르면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박해의 감정은 생길 여지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렇죠. 스피노자의 정의에서는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 동정 이런 감정을 기반으로 하죠. 박해라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피어나는 그런 친절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박해의 감정은 생길 여지가 없는 그런 정의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행히 스피노자는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자신과 유사한 어떤 것이 어떤 정서에 자극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유사한 정서에 의해 자극된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다. 사회적으로 천대받아 얼어가던 과거를 간직하고 있는 장발장에게 부모를 잃고 오갈 데가 없어진 코제트는 자신과 유사한 그런 존재였다. 그러니 코제트의 비참함은 바로 장발장의 내면의 트라우마로 각인되어 있던 비참의 느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자신과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밥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가혹한 추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만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줄 수 있는 법이다. 반대로 배고픔도 추위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노숙자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경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야 작가가 왜 자신의 소설에 레 미제라블,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가 된다. 내 삶이 가장 비참해질 때,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질 때 그만큼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좌절하지 말고 그 바닥을 차고 올라오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박해의 감수성을 배우게 되니까 말이다. 작가가 강조했던 박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상류층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그렇지만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정확히 말해 자신들의 사회적 위신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류층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헌신짝처럼 버리곤 한다. 만일 그들이 사회적 위신이나 자신의 기득권마저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비참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오직 그 경우에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박해라는 숭고한 가치로 비상하게 될 것이다. 네, 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너무 폄하한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들긴 듭니다만 적당히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때 박해라는 감정은 그 빛을 발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순간 박해의 주체는 동시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만 동시에 제대로 사랑했다는 그런 행복감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자발적인 가난, 이것이 바로 박해가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다. 비참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지려는 결의, 거의 요새 같으면 성인의 경지죠.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 거의 성인의 경지인 것 같고요. 비참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지려는 결의까지는 어려운 시대지만, 그렇더라도 비참한 사람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그들보다 더 피곤하려는 결의, 그들보다 더 가난해지려는 결의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비참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박애의 감정을 갖기 더 용이한 법이다. 물론 비참함이라는 삶의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는 경험은 불가피하겠지만 말이다. 비참한 삶을 겪어내는 사람은 마침내 박애라는 숭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박애는 막연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박애는 그 막연한 미사여구는 조금 심한 표현인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박애는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온전한 그 의미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거죠. 안타깝지만 온전하게는 느껴볼 수 없는. 그렇지만 그 나름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지 싶습니다. 예. 빅토르 위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샤토브리앙이 되거나 안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한 문학청년 위고는 20대 후반에 파리의 노틀담을 출간하여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소설가가 된다. 이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는 프랑스의 뮤지컬 붐을 일으킨 인기 작품이다. 노틀담 드 파리. 성공한 작가, 재능 있는 화가, 잘 나가는 정치가, 위대한 사상가, 그리고 바람둥이였던 위고는 부, 명예, 사랑, 모든 것을 거머쥔 세기의 전설이었다. 그러나 1848년 혁명을 계기로 왕당파에서 공화주의자로 변신한 위고는 나폴레옹과 대립하여 20여 년 동안 고달픈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딸의 죽음, 우울증, 투옥 등 여러 시련을 겪고 나서 집필한 대작이 바로 레 미제라블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빅토르 위고는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되죠. 이 레 미제라블은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고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지 노틀담의 꼽추, 이 아까 책에서 언급하기로는 파리의 노틀담, 그 책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 번역되기로는 노틀담의 꼽추로 번역된 그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의 이야기, 너무 재밌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레미제라블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830년 7월 혁명은 루이 필립을 시민 왕으로 만들지만,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늙은 독재자로 변하여 1848년 2월 혁명으로 쫓겨난다. 소설의 시대의 배경은 이 사이에 일어난 1832년에 실패한 6월 항쟁이다. 평등은 민사적으로는 모든 능력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모든 투표들이 동등한 무게를 갖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양심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요.
여러분, 19세기는 위대하지만 20세기는 행복할 것이요 라고 빅토르 위고가 말씀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19세기는 위대하고 20세기는 행복할 것이요. 그랬나요? 21세기는 또 어떠하고 있나요? 또 이제 프랑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할 텐데, 그래요. 21세기 프랑스는 행복할 것 같고요. 21세기의 한국은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20세기도 마찬가지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가고 나면 어떤 것이 남을까요? 21세기는 어떠했다라고 기억이 될까요? 자, 이 소설은 불합리한 사회에 희생되어 낙오자가 된 장발장이라는 평범한 노동자가 어떻게 존경을 받는 인물로 변신하여 인간애를 발휘하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기의 정치, 문화, 사회 그리고 민중의 삶에 대한 세밀화가 펼쳐진다. 그는 이제 장발장이 아니었고 24,24601호였다. 도합 19년 1815년 10월에 그는 석방되었다. 그는 유리창을 부수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채로 1796년에 형무소에 들어갔던 것이다. 장발장은 흐느끼고 떨면서 감옥에 들어갔고 무감정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나왔다. 그는 거기에 절망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침울해져서 나왔다. 이 사람의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 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단어, 불어 단어의 의미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걸 어릴 때는 몰랐네요. 이 위대한 소설이 이 빅토르 위고의 삶을 또 그의 경험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도 또 오늘에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살펴볼게요.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커플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문제에서 다루어져 왔다. 예수의 사랑도 그렇고 시다르타의 자비도 그렇고 공자의 인도 마찬가지다. 사유재산 제도가 관철되면서 사랑도 사적인 영역으로 결혼제도와 일정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사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든 공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든 간에 사랑의 원리는 소유의 원리와 달리 무소유의 원리를 토대로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겨울의 찬바람에 애인이 떨고 있다면 누구나 기꺼이 추위를 무릅쓰더라도 자신의 옷을 벗어줄 것이다. 이럴 때 두 사람은 최소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공동체의 범위는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디까지 나누어 주느냐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아무리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도시나 같은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체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의 원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커플 사이에도 무소유의 원칙, 사랑의 원리가 희석되고 있는 불행한 시대다. 합리적인 것처럼 쿨하게 더치페이를 외치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바닥에는 자기 것을 지키겠다는 강한 소유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원리가 훼손되어 있는데 하물며 지역이나 국가 공동체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이런 시대에 전체 인류로 확장되는 사랑의 원리, 즉 박애의 정신이 어떻게 제대로 평가될 수 있겠는가. 연애에서부터라도 차근차근 사랑 연습을 하자.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무소유의 사랑,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시대니까. 예,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세요. 네, 박애란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욕망,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자에 대한 사랑, 그런 이제 공적인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확대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사적인 사랑도 너무나 많이 메말라져 가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니 우리 그런 사적인 사랑부터라도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사적인 사랑에서부터라도 제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해 나가자,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좋은 월요일 시작하셨길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셸이었습니다.